네,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국민청원에 올라온 폭행 영상 보셨어요? 그 영상 봤는데 되게 끔찍했어. 이 사건 2018년 사건이거든? 근데 최근에 피해자의 아내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대중한테 알려진 거야.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 사이였는데 밥 먹고 나와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화가 났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진짜 세게 주먹이 들어가. 저 정도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 근데 이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잖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더라고. 근데 때린 사람한테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정신 잃고 쓰러졌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근데 안 옮겼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식당 주인이 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경찰이 출동을 했지. 근데 이 가해자가 경찰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소한 말다툼이었고 피해자가 그냥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거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갔어. 더 웃긴 거는 이 피해자를 그래서 집으로 데려다 준 거야 가해자가. 그러니까 아내한테 술 취해서 지금 자고 있다. 이거 둘러댔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코피도 나고 계속 토하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신고한 게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으로부터 무려 1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거지. 이거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답답한 거, 병원에서는 솔직히 사실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빨리 응급조치를 할 텐데 거기서도 거짓말한 거야. 혼자 술 취해서 어디 그냥 부딪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지. 결국에 이 피해자 뇌경막화 출혈 진단 받았어. 피해자가 뇌를 막 드러내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기억력 떨어지고 말투 어눌해지고 IQ가 55 정도밖에 안 나온대. 지적 장애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멀쩡했던 가장이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진짜 답답하고 화나는데 더 황당한 거는 재판 과정이야. 가해자 1심에서 폭행치상으로 겨우 징역 1년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아내가 탄원을 하고 있는 거야. 가해자를 중상해죄나 살인미수로 처벌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피해자가 원래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이 간질 때문에 쓰러져서 저렇게 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나 봐. 아니 저게 언제 간질 때문이야. 얻어 맞아가지고 정신 잃고 쓰러진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재판 받으면서. 그리고 이 가해자가 재판하면서 반성문도 내고 공탁금 1,000만 원도 냈대. 이런 게 이제 양형에 반영됐겠지. 공탁금이 뭐예요? 이제 공탁금이 피해자가 뭐 과도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적정한 돈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나는 그 돈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합의 안 되겠지. 그런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한 돈을 그냥 법원에다가 담보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름대로 나 이 정도 성의 표시했다. 그리고 이거를 내 재판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해자도 참 뻔뻔한 게 피해자에게 주려고 줬던 돈을 판결 나고 나서 다시 가져간 거야. 뻔뻔한 거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공탁금 다시 가져가면은 가중처벌 받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 갔다고 해서 가중처벌되는 건 없는데 1심 재판 이후에 돈을 돌려받아갔잖아. 그럼 피해 회복을 안 시킨 거야 이거는. 그럼 항소심에서는 다시 엄하게 처벌을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난 이 피해자들한테 가해자가 문자 사과한 게 전부래. 그리고 치료비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서 치료비, 위자료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적 손해 말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같이 내야 돼. 아니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이 망가져 버렸잖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한테도 최소 몇 천만 원씩은 위자료 지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산대. 가해자가 출소하면 나중에 보복할까 봐 무섭다는 거야.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자꾸 피해 다녀야 되는 건지.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이게 뭐냐고 대체. 자,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받고 나서 공탁했던 돈 돌려받아가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아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없어. 근데 항소심 계속 될 거잖아. 항소심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사필 규정 판결을 기대한다. 변호사님 혹시 지인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진들 보면 진짜 왜 이러고 사나 싶더라고. 신종 디지털 범죄인데 이게 말 그대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하기도 하고 성희롱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막 그래. 그리고 피해자들이 자기 SNS에 올린 사진들을 그 능욕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SNS에 사진 올릴 때도 이제 무서워서 어디 올리겠냐고. 진짜 나쁜 놈들이지. 지인 능욕의 한 사건 보면 그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피해자가 전화 한 통을 받아. 그럼 낯선 사람이 너 어디 학교 다니지? 어디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신상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얼마나 소름 돋겠어. 알고 보니까 SNS에 자신의 그 지인 능욕 사진이 쫙 퍼져 있는 거야. 이름, 소속, 휴대전화, 주소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겠지. 근데 경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해자가 해외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찾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니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는 거야. 예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서로 친한 여자들이 있었어. 근데 이 여자들 10명의 능욕 사진들이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지. 심지어는 이 피해 여성들의 이름을 딴 음란물 사이트까지 만들어졌대. 아주 진짜 악질적인 놈들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해외 계정이어서 찾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 봐. 그래서 피해자들이 우리가 직접 잡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야. 근데 이들이 SNS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게 됐어. 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문화상품권 1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발견한 거야. 어떻게든 잡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피해자들이 구매자인 척 접근을 했대. 결국 5주 만에 피해자들이 범인을 잡았어. 범인이 누구였는지 알아? 동네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이 피해자들이 범인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도 했었다는 거야. 피해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을 거야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 수위가 또 낮아. 한 경찰이 동료 여자 경찰관의 사진을 올리고 지인 능욕을 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었어. 심지어 이놈은 그 피해 여자들이 평소에 막 음란한 언행을 한다는 식으로 허위사실까지 유포를 한 거야. 경찰마저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9개월 동안 하다가 결국 붙잡혔어.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이렇게 잡히고 나서 자기가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고 나중에 변호사 돼야 되니까 합의 좀 봐달라고 찾아다니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야.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도 1심에서 징역 8월 받았어.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하지 않겠다. 자, 이게 지인 능욕 같은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음란물 유포죄 적용 가능한 거거든. 자,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터넷상에 어떠한 사실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있겠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가중처벌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음란물 유포죄,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는 경우 있잖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문제지. 이하니까 경감 사건처럼 8개월만 줘도 되는 거야. 또는 벌금 500만 원만 줘도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죄질이 대단히 안 좋은 이런 범죄는 그냥 법정형의 하한을 딱 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거 유포하다 걸리면은 감옥에 가서 무조건 3년 이상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까? 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지인 능욕 사건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솜방망이야. 초범이고 반성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어. 실형 선고 비율이 30%도 안 돼. 근데 이 경우에도 1년 5월, 1년 6월 이 정도가 많대. 그래서 가해자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초범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다가 이런 글 올리면은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환상을 깨줘야 돼. 해외 계정 있는 사이트들 법무부를 통해서 각 국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하면은 다 받아줘. 요즘에 경찰에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차가 좀 많고 오래 걸려서 힘들다 이런 거니까 수사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됐고 형사사법 공조 빨리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빨리 신청 안 하지 수사관 교체 신청하고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 지인능욕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으니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업무도 여기서 다 도와준다는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조건 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인능욕 한 번이라도 하면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시켜야 돼. 패가 망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지인능욕 패가 망신이다.
변호사님 혹시 성관계 녹음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법 반댈세. 성관계 녹음 방지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욕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한데, 먼저 그 전제로 나 리벤지 포르노 진짜 반대고, 실제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을 대리해서 여성 협박하던 사람 구속도 시켰어. 그래서 그거는 먼저 깔고 갈게. 남녀를 떠나서 이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야. 이 녹음 방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왜 처벌하자는지는 알겠어. 그리고 필요성도 있어. 근데 방법이 틀린 거야. 이거는 통과가 안 돼. 이런 법은 처벌을 더 강하게 하자 찬성. 근데 녹음만으로도 처벌하자, 이건 난 반대인 거지. 일단 유포하는 거는 지금 현행법에서도 처벌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지금은 유포 안 하고 그냥 녹음만 한 걸 처벌하겠다는 거잖아.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성관계 녹음돼 있으면은 그걸로 상대방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상대방을 협박하는 거는 협박죄로 처벌하면 되고, 리벤지 포르노로 악용하는 거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해. 그리고 지금 람PD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관계 녹음 가지고 협박한 사례가 실제로 있잖아.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전과자가 출소해서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협박을 한 거야. 너와의 성관계 녹음물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감금하고 성폭행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특수강간 협박죄로 처벌받았어. 근데 여성계에서 걱정하는 게 바로 상대방이 녹음된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근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거 있잖아. 범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 법원에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 상대방의 음성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라는 거야. 민사상 불법행위가 돼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삭제 안 해? 그러면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녹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벗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 이 녹음 파일들이 활용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 한 여대생이 남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야. 근데 남자가 천만다행히도 녹음된 파일이 있었던 거지. 이걸 들어보면 절대로 강간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거지. 만약에 그래서 이 남자가 녹음 안 했으면 감옥 갔을 수도 있겠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받는 거야. 그리고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도 없어.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근데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도 아니야. 이 법의 또 다른 문제, 여자가 그 상황이 되게 무섭고 그래가지고 피해 여성이 녹음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성범죄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한테 오히려 이런 거 녹음해둬라,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다고 다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 20대 국회 기준으로 법안 발의가 돼서 실제 통과된 비율이 3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내가 몇 건 했다, 이걸 자꾸 홍보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근거로 쓴다는 거야. 아니 근데 법이라는 건 한번 통과가 되면 전 국민이 그 법에 구속을 받아. 엄청 사려 깊고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근데 그 법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걸 그냥 막 발의하는 건 되게 무책임하다고 봐, 나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법안 발의 양보다 질이다.